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심층 분석,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칼럼 중 하나예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손안의 금융교육인데요. 아, 그 주제요? 네. 요즘 아이들은 앱으로 용돈을 받고 그걸로 소비하고 심지어 저축이나 투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돼지 저금통, 배를 가르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변화가 단순히 요즘 애들은 이렇대 하는 신기한 현상을 넘어서요. 우리 아이들과 손주 세대의 경제관념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나눠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네,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앱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돈을 대하는 태도,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방식,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까지 아주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거든요. 패러다임의 변화? 네, 오늘 이 칼럼을 바탕으로 그 변화의 밝은 면과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그림자는 무엇인지 샅샅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청취자님은 어릴 적에 용돈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보통 심부름하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 100원, 시험 잘 보면 500원, 이런 식으로 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갖고 싶던 장난감을 샀을 때 그 뿌듯함이란, 와, 정말 대단했죠. 맞아요. 그 성취감이 있었죠. 그런데 김형래 편집장님 칼럼을 보니 요즘은 풍경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이들 스마트폰 앱에 방 청소하기, 숙제 끝내기 같은 해야 할 일 목록이 딱 뜨고요. 아, 미션처럼요. 네, 아이가 그걸 완료하고 버튼을 누르면 부모님 계좌에서 용돈이 자동으로 이체된대요. 이건 거의 직장인이 프로젝트 끝내고 월급 받는 시스템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얼핏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보여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의 기본 원리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몸으로 익히게 된다는 점이에요. 몸으로 익힌다. 네. 노동, 즉 미션 완료가 소득으로 이어진다. 돈을 쓰면 기록이 남고 잔액이 준다. 이런 개념들을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아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하.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월급 통장을 받아보고서야 어렴풋이 깨닫던 것들을 이젠 10살짜리 아이가 매일같이 훈련하는 셈입니다. 돈의 흐름을 일찍부터 배운다는 건 분명 좋은 점 같아요. 그런데 이 칼럼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어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보다는 모든 걸 거래로만 생각하게 될 위험 같은 거요. 엄마 설거지 도와줄게가 아니라 설거지 미션 완료 500원 획득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자동 변환될까가 조금 걱정스러워요. 정확히 보셨어요. 칼럼에서도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실의 화폐가 아니라 앱 속의 점수나 게임머니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게임머니요? 네. 집안일이라는 행위가 본래 가지고 있던 가족을 위한 협력, 칭찬이나 인정 같은 비금전적인 가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오직 용돈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앱의 미션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앱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아이의 행동이 종속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즉,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보상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만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죠. 이걸 하면 얼마가 들어온다는 조건화된 사고방식이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보다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상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도 흥미로운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더요. 네, 단순히 용돈을 주는 걸 넘어서 아이들의 모든 소비를 실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간식을 사 먹으면 그 즉시 부모 스마트폰에 $2 소비 같은 알림이 뜬다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운전을 시작한 10대 자녀의 경우에는 과속이나 급정거 같은 위험 운전 습관까지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와, 솔직히 제가 만약 10대였다면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요. 바로 거기서 이 기술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한 소비 습관이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죠. 교육적 도구다.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사려 하거나 재정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해서 바로잡아줄 기회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모든 지출 내역과 동선, 심지어 운전 습관까지 부모님이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고 느끼면요. 이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일 것 같은데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쌓여야 할 자율성과 신뢰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신뢰.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에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통제된다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의 판단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칼럼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어디까지가 애정어린 교육적 관리이고 어디부터가 신뢰를 해치는 과도한 통제일까요? 그 경계선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다 데이터 문제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앱들이 아이들의 소비 패턴, 자주 가는 장소, 관심사 같은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분석할 텐데 물론이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생성된 디지털 금융 기록이 평생의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게 되는 구조인 거고요. 맞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는 명분 아래 아이들의 민감한 정보가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칼럼에서 디지털 머니의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부분. 네,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처럼 동전이나 지폐를 만져보기보다 화면 속 디지털 잔액을 먼저 경험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디지털 결제는 분명 편리하지만 실제 돈이 가진 물리적인 무게감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무게감. 손에 쥐어보고 한 장 한 장 세어보고 지갑에 넣었다가 가게 주인에게 건네면서 느끼는 그 특유의 감각 있잖아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느껴지는 경험이요. 그게 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은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현금으로 5만 원을 낼 때랑 카드로 5만 원을 긁을 때 마음의 부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지폐를 낼 때는 큰돈 나간다 싶은데 카드는 그냥 띡 긁으면 끝이니까 쓴 것 같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칼럼에서도 바로 그 신용카드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감각의 무뎌짐, 그 위험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에게까지 내려온 셈이에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죠. 실제로 칼럼에 소개된 사례를 보니까 한 아이가 피자 가게에서 실수로 훨씬 큰 금액을 결제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몇 번 터치만으로 결제가 되니까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깜빡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구독 서비스나 게임 아이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지출의 유혹도 훨씬 커졌어요. 맞아요, 그 구독 서비스.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클릭 한 번으로 아이템이 구매되는 환경에서는 의도지 않은 과소비가 일어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돈의 가치나 소중함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기도 전에 너무나 쉽게 소비하는 방법부터 배우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럼 이 흐름을 그냥 요즘 세상은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그런데 이 칼럼이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금융 앱들 덕분에 이전보다 가정에서 돈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부모들의 의견이 많다고 해요. 아, 대화가 쉬워졌다. 네. 예전에는 용돈기 입장 검사라도 하지 않는 이상 아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하지만 이젠 앱을 통해 자녀의 소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유되니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는 간식에 돈을 많이 썼네.
이번 주에는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 와 같은 구체적인 대화를 시작할 계기가 생긴 거죠. 아, 대화에 물꼬를 터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시니어 세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등장합니다. 아, 시니어 세대요. 네. 칼럼은 시니어 세대가 가진 체감 기반의 금융 감각을 굉장히 강조해요. 평생에 걸쳐 돈을 직접 만지고 땀 흘려 벌고 때로는 잃어보기도 하면서 몸으로 배운 그 경험과 지혜는 디지털 세대가 갖지 못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앱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라는 데이터는 보여주지만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같은 가치 판단의 영역은 가르쳐주지 못하거든요. 그 빈틈을 바로 인생 경험이 풍부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칼럼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이 손주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 4가지를 제안하는데요. 네.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돈의 가치는 앱 속의 숫자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 네. 앱에서는 집안일이 자동화된 미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에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 서로 돕고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는 따뜻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채소를 팔아서 함께 용돈을 벌어보는 경험 같은 것들이요.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땀과 시간의 가치를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두 번째 조언은 뭔가요? 충동 구매를 줄이는 방법처럼 보이지 않는 소비 습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였죠. 네, 이건 앱이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영역 같아요. 그렇죠.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사지 말고 딱 3일만 기다려보렴. 3일 뒤에도 여전히 그게 갖고 싶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같은 충동구매 지연 전략, 그걸 알려주는 거죠. 3.15 법칙이네요. 네. 또는 광고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1+1 같은 행사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같은 실용적인 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이런 건 살아있는 경제 교육이죠. 세 번째 조언도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남는 데이터의 중요성, 즉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일찍부터 가르치라는 점이요. 네. 어릴 때 무심코 온라인에 남긴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는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맞아요. 이 앱에 네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사는지 다 기록되고 있단다. 그러니 아무 앱이나 함부로 깔거나 개인정보를 쉽게 넘겨주면 안 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건 마치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현대사회 생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언도 참 의미가 깊었어요.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서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처럼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된 버는 과정을 경험하게 격려하라는 거였죠. 맞습니다. 이는 돈을 버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사회적 의미. 네, 예를 들어 동네 벼룩시장에 함께 참여해 안 쓰는 물건을 팔아보거나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보는 경험은 아이에게 돈의 사회적 의미를 가르쳐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조언을 듣고 보니 결국 어린이 금융앱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앱들은 분명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교육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만으로는 부족하죠. 그쵸?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중심의 교육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금융교육은 이제 부모나 학교만의 숙제가 아니라 조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진화해도 옳은 판단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칼럼의 이 마지막 문장에 오늘 나눈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얻은 그 값진 경험과 지혜가 그 어떤 최신 기술이나 앱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금융교육을 넘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답에 가까운 조언을 해주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기술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제시할 때 그 길을 의심하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길러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